자, 공매도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자, 순기능이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순기능이 있죠. 국민들의 금융주식 이해도가 3자가 공평하다면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가 셋 다 실력이 똑같다면 순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실력이 차이가 나면 순기능은 일방적으로 이게 무게 중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도뿐이 아니라 좀 전에 그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한 기간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금융 지식의 이해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순기능이 있죠. 브라질 축구 선수들에게. 네.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이제 순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 좀 과대평가되어 있던 이런 거를 이제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뭐 좀 그런 거거든요. 예. 지금, 현행 작용하는 게 그런 식으로 지금 전혀 작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공매도부터 금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제도를 정상화한 다음에 다시 풀어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교육을 해야 돼, 교육을. 마을 동사무소마다 전 국민들을 성인일지라도 학교 졸업하신 분들일지라도 무료로 금융 투자 과목을 만들어서 교육을 먼저 하고 나서 공매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대표님 그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서재형의 투자 교실을 들어가면 제가 해봐야 몇 명한테 하겠습니까? 제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건 국회나 이런 그 나라 일 하시는 분들이 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가 수출도 잘해야 되지만 배터리 수출도 잘해야 되고 잘 만들고 차도 하고 반도체도 해야 되지만 금융으로 잃는 돈을 줄이는 것도 우리나라 국익에 경상수지에는 그게 포함된다니까요. 우리가 외국에 가갖고도 괜히 그때 막 핫할 때 무슨 주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1,000조밖에 안 갖고 있는데 금융자산이 4,900억인데 그중에 1,000조가 주식인데 그것도 대주주 빼고 나면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대주주로 또 개인으로 잡히니까 그거 빼고 나면 뭐 400억이나 500억 갖고 있을라나? 그거 중에 12조가 원금 기준으로 무슨 회사에 가 있어요. 그때 아무도 안 말렸잖아요. 공급하시는 분들이. 테슬라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그거를 네? 뭐 말하십니까? 아니, 저는 나쁜 얘기 안 하는 성격이라서 그래. 그리고 그거는, 그리고 또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매도 레포트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의 가해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게 왜 10만 전자일 때는 왜 매도 레포트가 안 나왔고, 40만 네이버일 때는 왜 매도 레포트가 안 나왔으며 30만 현대 모비스일 때는 왜 매도 레포트가 안 나왔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 게 사실은 뭐 미국이 물건 많이 수입해서 무역 적자나고 근데 금융에서 상당 부분 좀 이 벌충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도 이게 정말 필요하다 싶어요. 우리도 반도체 수출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뭐 몇 달째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래요. 그러면 경상수지라도 흑자를 만들려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돈을 따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가 돈을 따야지 기관이든 우리든 개인 투자가든 우리가 따야지 왜 그거를 외국인한테 자꾸만 유리하게 그 외국인들이 돈 따가지고 가게 만드냐는 거죠. 제 말은. 이게 국익에 제조업만큼이나 중요한 중차대한 일이고 특히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투표만큼이나 중요한 게 자본주의에서 투자로 권리를 향유하는 건데 이거를 잘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켜주고 제도도 그렇게 만들고 우리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우리 국익을 사수해야지요. 그런데 왜 테슬라가 뭐 엄청 올라갈 때는 어느 누구도 어떤 증권사에 어떤 또 공부 많이 했다는 분들도 그거 비싸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목표가 올리고 없던 해외 데스크까지 만들어서 리서치 페이퍼를 좋다고만 쓰고 왜 지금 와서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이런 정말 미래의 꿈이 되고 이런 산업이 커가는 거에 대해서는 꼴피하면 들고 펴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고 펴려고. 이거는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이유로 이러시는지 심증은 가나 물증도 없고 좀.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그 개인들
투자한 금액이 원금 기준에서 20조라는 거고요. 20조나 돼요? 예. 전 12조로 알고. 그거 까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10조가 날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가 총 4조가 팔았는데 지금 평균적인 손실이 마이너스 40%거든요. 그 1조 6천억이 날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팔아갖고 10조를 벌고 뭐 휴대폰을 팔아갖고 1조 6천억을 벌려면 도대체 몇 대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 심각한 문제예요. 예, 사실. 예, 정말. 예. 그전 우리 국익을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제조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융도 너무 중요하고 특히 수많은 이제 은퇴하고 노후 준비해야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 다 삐까뻔쩍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노후는 이제 정기적인 소득이 안 나오니까 국민연금 요만큼 나올 거고 그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오래 사니까 노후가 장수가 리스크가 됐어요. 그런데다 또 뭐 간병 받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자식들한테 간병을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막 산업화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했던 그분들의 노후가 이 지금 풍전등화해요. 정말.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가 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도 없는데 주식이나 해봐야지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디 가서 뽕뽕 얻어 때리고 그러면 그분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 최근에 이 공매도 많이 늘어난 게 이 펀드 시장 구조 개편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모펀드가 지금 560조인가 70조 그 정도 돼요. 예.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롱홀리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펀드나 이런 것도 거기 포함돼 있어. 그리고 또 경영 참여형 PE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예. 그러니까 유통 시장에서 롱숏 하는 것들은 그 중에 뭐 가령 뭐 한 60% 정도 잡으면 한 300조 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모 펀드가 지금 한 300 몇 조 되는데 그 중에 채권형도 있을 거고 예. 또 그 중에 이제 매니저들이 알파를 내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2010몇 년부터 전부 ETF로 가 있어요. 예. 예? 전부 ETF로 가 있어서 액티브 펀드들은 규모가 진짜 한없이 줄어들어 있고 ETF 펀드들만 엄청 커져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ETF 펀드는 사실상 오르고 내림이 처음에 상품을 설계할 때 종목 구성비로 구성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운용사도 ETF 펀드에 속한 종목이 많이 오르고 내린다 그래서 특별히 기뻐하거나 특별히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익은 오직 가입한 그 사람의 몫이니까. 왜냐하면 가입하는 순간부터 구성비가 정해져 있어서 운용력은 각각의 개인인 거예요. 사고 팔고만 편히 살래 말래 이것만 홀짝을 결정하면 되고 이 운용사의 운용력은 하는 일이 없어. 원래 정해진 그 스킴대로 그렇죠. 예, 예. 구성비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가 있다 보니까 실제 롱홀리 하는 액티브 펀드는 규모가 훨씬 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의 중심이 리서치의 질도 그렇고 양도 그러하고 또 ETF는 수수료를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증권사의 법인부의 손익을 결정짓는 것은 대부분이 다 롱숏 펀드가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있게 되는 셈이 된 소위 거죠. 말해서 우리 시장에서 숏의 비중이 커져 많이 예, 커진 거 많이 커졌습니다. 커진 예, 거. 그렇습니다. 이 증권사 리포트가 공매도 기관들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좀 비난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극단적인 비난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잣대 자체가 공정하게, 그러니까 구부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잣대가 동일 업종에서도 막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너무 고평가돼서 PR이 너무 높아갖고 이거는 이제 매도다 내지는 뭐 보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 주식보다 PR이 더 높은 주식은 더더욱 매도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대체적으로 이제 증권사 추정해서 23년 PR이 대략 한 50배에서 60배 정도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한 70배에서 80배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비엠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셀이라고 하고 에코프로비엠을 바이라고 해야 원래 정상인데 거꾸로란 말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바이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뭐 셀이나 홀드나 이제 보유나 뭐 이런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동일한 이 저기 뭐 소재 쪽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여의도 쪽에서 대주전자재료를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는 2023년 실적 기준 PR이 180배예요. 그거는 롱이라고 하고 50배, 60배인 에코프로비엠은 팔으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저기 공미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주식은 이제 팔라고 하고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사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구나라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깨닫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 구조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 하셨지만 저는 예. 또 매니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셀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제가 10만 전자 할 때는 왜 그 셀이라고 못했냐, 뭐 40만 네이버에서는 왜 셀이라는 매도 레포트를 못 쓰느냐. 그걸 쓰면 약정이 오질 않고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기관들의 인기 투표로 결정되고 그 기관들도 n분의 1이 아니고 자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투표 용지가 주주총회 투표랑 똑같은 거예요. 대표님 20장 넘게 행사하신 분 아니에요? 예, 저도 뭐 그랬었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래도 참 그래도 정직한 분들도 많으셨고, 그래 뭐 저는 또 그런 거 물어보는 거를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서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제 전화통은 조용하게 운영하는 스타일이고, 뭐 책을 보거나 뭐 이런 사람이었고, 하루 종일 이제 전화통 붙들고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애널리스트하고 끝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견이 어떠냐. 그럼 명시적으로 뭐 바이셀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얘기하다 보면 서로 친해지고 그러면 감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가령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어떤 주식에 대해서 바이라고 이제 레포트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선수끼리는 이게 왜 바이야? 싶어가지고, 이제 기관의 매니저는 애널리스트 법인부에 나 누구랑 통화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를 연결시켜 주거든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야,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거 바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가한테는 그런 소통의 기회가 없죠.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없는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해야 되거든. 공부해야 된다.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애널리스트의 목표가가 나오면 그걸 신뢰하잖아요. 신뢰하는데 그걸 쓰는 분은 그게 이제 사운드 바이인지 트루 바이인지 그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공매도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걸 뭐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예. 이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 조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는 기껏 할 수 있는 게 네이버나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해서 리포트를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리포트를 읽어볼 수 있는 게 이제 다란 말이에요. 예. 그나마 부지런 떨어야. 예. 근데 이제 기관의 뭐 예를 들어서 매니저 뭐 그러면 말씀하셨지만 뭐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평소에 친분 관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소위 말해서 애널리스트의 속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출발선부터 좀 너무 비대칭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프로축구 선수랑 동네 조기축구의 선수랑 같은 리그에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무기를 하나, 결정적인 무기를 더 주니까요. 공매도라는 무기를 하나 손에 더 쥐어주고 하니까. 또 있죠. 언론. 예. 저도 언론 종사해온 사람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가 기관과 뭐 소통하는지는 사실 뭐 우리가 뭐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자, 개연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사실 종종 기관에 유리한 리포트를 내고 언론은 사실은 아마 뭐 특별히 악의가 없어도 아마 이거 뭐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받아서 쓰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는 이제 소외되고.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저는 진짜 오늘 이런 말씀할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동학 운동이라는 게 진짜 민족적 그 일본에 대항해서 한 정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운동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자나 우나 떠나서 우리가 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동학 운동 뒤에다 개미를 왜 붙이냐고. 아니 나 그거는 너무나 내가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고 또 거기다가 나가서 일본 주식하면 일학개미래. 그리고 중국 주식하면 중학개미라고 그러고 미국 주식하면 서학개미래. 그럼 서학은 우리 천주교를 뜻하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에 보면. 우리 개미라는 표현은 좀 우리 투자자들에게 그런 프레임은 씌우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굳이 씌우겠다면 동학은 좀 빼고 하시라고. 그 동학이 얼마나 우리 민족 정기를 그 일제 침략에 맞서서 그 드높인 운동인데 거기다가 왜 개미를 갖다 서로 완전히 이질적인 개미는 곤충이고요. 곤충은 한자를 풀어 쓰면 모든 벌레라는 뜻입니다. 모든 벌레. 그러니까 벌레는 몸이 세 등분밖에 없어. 머리, 가슴, 배. 그건 난 너무나 나 진짜 이번 기회에 꼭 좀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기사를 쓸 때 보면요. 개미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미 그림까지 그려놨어. 개미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그리고 비투할 땐 또 빛을 짊어지고.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을 해치냐고요.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왜 그렇게 벌레로 묘사를 하고 저 외국인들은 뭘 사면은 샀다고 수급 주체별 해가지고 외국인은 사는데 개미들이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 당군의 자손으로서 마음에 안 들어. 이 용어가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죠.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무의식 중에 개미 나올까봐 제가 항상 개인 투자자에서 이제 스스로 막 반복을 하고 하는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리포트는 바인데 펀드 매니저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사실상 셀 쪽으로 이렇게 답변을 명시적으로 하건 간접적으로 하건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워낙 이제 기관에 계셨으니까 그거는 아시는 일일 테고 왜 이런 구조가 생깁니까? 우선 제 생각에는요 그런 그 서로가 서로의 갑과 을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예. 이 생태계 안에 그다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커버린 회사에 대해서는 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가 됐든 매니저가 됐든 어떤 주식이 상장한 이래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주식이 있어요. 네. 있는데 한 번도 셀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럼 항상 바이라고 레포트가 나오는데 그 레포트에 대해서 쓰고 있는 애널리스트조차도 이거는 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분명히. 전문가 분들이신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매번 바이라고 레포트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 사회에서 일단 우리 국민들이 금융지식 이해도가 낮다는 측면 한 가지가 있고 얼른 빨리 공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매도 레포트를 쓰면 혼나는 데가 많아. 보복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우리 총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우리 연기금들이잖아요. 연기금들이 투표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잔뜩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세이라 이러면 난리 나지. 그런 구조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옛날에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그때 저희 선배님이 이제 셀을 한번 썼었거든요. 썼지만은 그게 이제 그 5대 재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셀 리포트 쓰니까 바로 이제 전화가 와서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맡겼던 돈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 대한투자신탁 이제 MMF나 이런 채권형 펀드 그런 데서 돈을 다 빼가버려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셀 리포트를 쓰게 되면 그 관련해서 뭐 연금이라든지 뭐 각종의 상품이 들어있을 텐데 그래서 셀을 못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전혀 다른 사례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참 간단하게 그냥. 자, 누가 뭐래도 어쨌든 하여간 2차 전지 대장주는 뭐 어쨌든 객관적인 숫자로 나오는 거 보면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나온 한 리포트가 뭐 적잖이 논란이 됐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좀처럼 안 나오는. 예. 뭐 사실 그 작은 회사 아니지 않습니까? 이 리포트는 뭐 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정제된 언어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정제된 언어로 이제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제 그 밸류에이션 하는 면에서 이제 그 자회사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에코프로 갖고 있는 이제 에코프로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제 수산화 리튬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회사의 이제 실적 추정을 과하게 이제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이제 그게 사실 문제가 많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27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리튬 가격, 수산화 리튬 가격을 이제 킬로그램당 8불로 계산해서 이제 실적 추정을 한 건데 지금 현재 한 60불 정도가 되거든요, 킬로그램당. 근데 60불 하던 게 갑자기 8불 할 일이 없잖아요. 첫 번째는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리튬 가격의 가정이 그 에코프로 추정할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포스코 홀딩스도 리튬 사업을 하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추정할 때도 그 리튬 가격이 들어갑니다. 예. 거기에 그 동일한 그 하우스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에코프로를 할 때는 그 킬로그램당 8달러로 계산해서 이제 추정을 한 거고 포스코 홀딩스를 계산할 때는 킬로그램당 35달러를 기준해서 계산한 거거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연구원이 하는 얘기가, 그 투자자들한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뭐 매도 리포트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너무 과열이니까. 예, 너무 과열이니까 이제 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런 과열에 대해 갖고 경고를 할 목적이면 사실은 이제 삼천리 같은 주식에다가 경고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 이제 뭐 그거는 회사가 뭐 특별히 좋아진 것도 없는데 지난 뭐 2, 3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서 뭐 1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거를 사실은 매도 리포트를 냈어야 되는데 하나증권이 그 삼천리는 매수 리포트를 냈고요. 작년 이제 10월부터 올 1월달까지. 에코프로를 지금 매도 리포트를 낸 거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뭐 공매도 세력이 위한 맞춤형 리포트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좀 과한 표현입니까? 아니면 이런 주장이 나올 만큼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보세요? 저는 리포트를 저는 쓰는 입장이니까 많이 써본 입장이니까 보면 알아요. 많이 보이는 걸요. 갑자기 60불 하던 리튬 가격이 27년 돼서 8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표님 좀 이번 그 리포트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정제된 언어로. 저는 멀티플을 부여하는데 가령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동일한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예. 그건 PER이 65배가 적정하다고 이제 그 본인 레포트에 그렇게 네. 돼 있어요. 2024년인가 5년인가. 근데 이건 다 25배로 밸류에이션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니까 멀티플을 부여하는 게 우리 국민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그런데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산정되는 그 테이블이 있어요. 그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말로 쭉 한 다음에 DP 얼마 이렇게 적어내는 것도 있어.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 밸류에이션을 만드는 테이블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거를 저도 이제 이거 투자 교실 하다 보니까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저는 그걸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모르세요. 모르는 분이 제 생각에 8, 90%는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표가 얼마 그러면 목표가만 머리에 들어오는 거야. 귀에 쏙 들어오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대형주이고 인덱스에 많이 들어가 있고 시가총액이 130조 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PER 멀티플을 65배, 70배,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뭐 80배까지도 바이 레포트를 쓰시고 이 해당 기업에 대한 레포트에는 그때 45만 4천 원인가 얼마 그거 할 때 25배라고 적시를 해놨어요. 그 안에 테이블에 보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이익을 창출하는 그 세부 항목들도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다고. 근데 이게 공매도 세력을 위해서 어쩐지 그건 저는 이제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바로 뭐 그렇다 안 그렇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분이 또 유튜브에 나오셔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잘못 얘기하신 게 있어서 그건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 레포트를 써서 국민연금한테도 손해를 끼치고 삼성자산운용에도 손해를 끼쳤다. 그분들이 가장 큰 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연금이 4% 들고 있다 그랬거든요. 예. 국민연금의 매니저는 벤치마크 대비해서 잘했나 못했나로 국회에 불려나가거나 말거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거의 웬만한 우량 주식에 대해서는 5% 이상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4% 갖고 있으면 언더웨이트가 있는 거거든. 조금 갖고 있는 거. 그렇죠. 우리 이게 올라갈 때마다 매니저는 머리 아파 죽어. 이게 이제 언더퍼폼 하게 되는 거니까. 얘도 엄연히 코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를 국민연금 본계정이 됐든 아웃소싱하는 1인 계정이 됐든 이 주식이 고평가네 이러고 만약에 다 팔았다고 치면 언더웨이트 해놨다 그러면 이 주식이 오를 때마다 국민연금의 매니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려올수록 칭찬받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자산운용 얘기를 하셨는데요. 삼성자산운용은 ETF 규모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ETF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어떤 액티브 펀드에 헤비하게 들고 있는 거라면 셀 리포트를 써서 삼성자산운용에 혼이 날 거예요. 혼이 나거나 막 컴플레인 듣겠지. 야, 이 사람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당신 셀할 거 아닌데 이게 왜 매도내서 이렇게 항의를 받겠지만 혹은 뭐 간접적으로라도 뭐 다음 분기 거래 증권사에 뺄래, 뭐 에너스트 폴에서 떨어뜨릴래 이러겠지만 ETF인데 뭐 오르든 내리든 그거는 처음에 2차전지 ETF를 출시할 때 그때 이미 편입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간에 가입한 고객들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삼성자산 운용에 뭐 실질적으로 손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운용해 본 사람만 아는 건데 그걸 그냥 그렇게 막 이슈 파이팅을 하시길래 제가 그거는 제가 운용하는 데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 한 가지 여기 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법인연금부 쪽에서 보면 이제 국민연금 규모는 크지만 큰 고객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수수료는 매매할 때 발생하거든요. 국민연금 하나 사가지고 장기로 갖고 가니까 규모는 크지만 발생 수수료 얼마 안 됩니다. 롱숏은 롱했다가 숏했다가 아침도 팔았다가 저녁 때 다시 거뒀다가 매매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펀드예요. 그래서 법인연금부 쪽에서도 롱숏 펀드가 훨씬 주요하고 그래도 국민연금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워낙 덩치가 베스트 애널 투표권이 거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법인부 쪽에서 법인연금부 쪽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제 뭐 특정 애널리스트가 쓴 그 리포트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를 좀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기서 나눈 얘기. 그래서 적절하게 하여간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거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이제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오늘 좀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만 뭐 정리도 할 겸 마지막으로 두 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고 오늘 순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국익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시바삐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외국 자본이 한국에 와서 공매도 맛집 이러면서 돈 많이 따가지고 가는 그런 금융이 아니라 우리
그 국민들이 그게 뭐 사모펀드가 됐든 공모펀드가 됐든 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하고 맞서 싸워서 이겨서 우리 국민들 부가 좀 늘어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게임이라고 형상화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여의도에 우리 그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기관의 매니저나 또 개인 투자가들이나 이렇게 다 함께 건전한 그런 지나간 건 있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저 외국인들로부터, 외국인들이요, 쟤들은요 금융만 했던 그 몸 안에 그 원래 서구인들이 약탈의 DNA가 있잖아요. 쟤들 이거 귀신같이 해요. 어떻게 하면 겁먹는지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뭐 등 때리고, 뭐 옆구리 지르고 토해내게 만들고 그거 잘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모두가 다 이 여의도 생태계 안에 있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널리스트 분도 그러하고 우리 여의도가 똘똘 뭉쳐서 외국인들로부터 우리가 국익을 지켜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떤 방법도 없어요.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여의도가 지금 뿌리부터 썩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뭐 여의도의 자정이나 뭐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양심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의도 구성원들, 이제 모든 분들한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결국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이제 뇌를 의탁하려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CFD 이번에 차단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도에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도 이제 그런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의 쉽사리 좀 휩쓸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증권은 돈이 오고 가고 하는 이제 좀 전쟁터 같은 데여 갖고 아무도 개별 개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선 뇌를 의탁하는 그런 습성부터 빨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